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발빠르고 생생한 글로벌 경제 이슈 전해드립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물가 지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 90일에 중국과의 협상은 좀 연장되기로 했고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판매의 수익의 15%를 미국에 납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반도체가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에 대한 이 구체적인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IB들에게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면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떠한 전략 함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CPI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 CPI 데이터를 대기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CPI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 내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에 증시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감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도 쏟아졌던 하루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0.45%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 S&P 500 지수는 0.2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것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러한 짙은 CPI 경계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 부과를 90일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시장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무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금요일 회담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목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미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장관의 지도 하에 연준의 차기 의장 인선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물망에 올랐고 또 그 밖에 여러 인물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는 보우먼 부의장이 강하게 물망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제퍼슨 부의장, 로리 로건 총재 역시도 함께 연준 내에서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보우먼 부의장의 경우에는 이전에 트럼프 1기 당시에 임명이 됐다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전에 금리 인하 결정을 작년에 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포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WTI 원유 선물 63.96달러로 0.1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가 지난달 30일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0.28% 내리면서 4.27%까지 현재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끌고 있는 쪽이 엔비디아와 AMD의 이 라이선스 관련한 이야기일 겁니다. AMD는 중국 수출 초기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가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신형칩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Do you know what the Blackwell is? The Blackwell is super duper advanced. I wouldn't make a deal with that, although it's possible I'd make a deal, a somewhat enhanced in a negative way Blackwell. In other words, take 30% to 50% off of it. But that's the latest and the greatest in the world. Nobody has it. They won't have it for 5 years. But the H20 is obsolete. You know, it's one of those things, but it still has a market. So I said, listen, I want 20%. So when I say I want 20, I want for the country. I only care about the country. I don't care about myself. And he said, would you make it 15? So we negotiated a little deal. So 엔비디아의 H20 칩 그리고 AMD의 MI308 칩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성능을 낮춰서 중국 수출용 칩으로 규정한 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매출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블랙웰의 최신 버전을 개선한 방향으로 중국용으로 조금 성능을 낮추는 방향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는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내용의 발언 내용을 듣고 오셨고요. 애초에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헌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 IB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20%를 받으려고 했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서 15%를 받게 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에서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6,600포인트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매주 설문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설문 응답자의 91%, 그러니까 91%의 펀드 매니저가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관점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월간 조사 91%의 펀드 매니저가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S&P 500의 10년 평균 밸류에이션이 지금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밸류에이션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2001년 이후에 최대 비율, 그러니까 91%의 펀드 매니저가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한 것은 2001년 이후의 최대 비율이고요. 16%의 펀드 매니저는 실제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티는 연말 목표치를 기존에 6,300포인트로 제시하던 것을 6,600포인트까지 상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내년 중반에는 6,900포인트까지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역시 실적인데요. S&P 500 기업의 81%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 추정치 295달러에서 내년에는 308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근거와 함께 시티의 연말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엇갈린 전망 속에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지 그 포인트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그 힌트를 제공할 데이터는 역시 CPI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장 이어서 CPI 전망치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CPI 목표가입니다. 자, 월가 평균 컨센서스는 YOY 기준으로 2.8% CPI가 오름세를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는 0.25%가량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이후에 점차적으로 CPI 데이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컨센서스 자체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1차 우려점이고요. 앤드류 브레너 넷 얼라이언스 시큐리티의 전략가인데요. CPI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가 데이터보다도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 연준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물가까지 함께 치솟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성이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연준 내 기조가 이전에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자라는 기조였다면 연준 내의 총재들도 하나 둘씩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CPI 데이터 결과값을 저희가 받아들 필요가 있겠죠. 자, JP모건에서는 CPI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가에 따라서 S&P 500의 반응을 확률에 따라서 좀 집계를 한 건데요. 만약에 0.25%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가 1.5%에서 2%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확률은 5%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CPI 변화가 0.25%에서 0.3% 사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0.75에서 1.2%가량의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확률은 이전에 0.25%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높아서요. 30%로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확률상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쪽은 0.3%에서 0.35%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S&P 500 지수 보합에서 마무리를 하거나 0.75%가량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죠. 확률은 3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확률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만약에 0.4% 이상 CPI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서 쇼크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S&P 500 지수는 2.75%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JP모건의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확률상으로는 일단 0.75% 상승의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CPI가 예상을 하회할 경우에는 소형주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의 조금 민첩한 반응을 함께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떤 한 포지션을 쭉 이어나가기보다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빠르게 대응해 보자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JP모건의 CPI 시나리오까지 들여다봤고요.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그 다음 이벤트,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회동으로 옮겨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협상에 진전이 있고 소득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 발언 짚어보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나도 거기 동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유가 흐름을 본다면 유가에 대한 베팅 말고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유가는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60에서 70달러 선 그 안쪽에서 유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유가의 흐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월가에서는 청정에너지 쪽에 순롱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쪽을 좀 나눠서 살펴봤을 때 태양광에 대한 숏 비중이 1%
1%포인트가량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실제 흐름이 태양광의 하락 쪽에 베팅했던 쪽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풍력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기에는 숏과 롱이 좀 교차하는 모습. 다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숏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크게 나오고 또 롱 베팅이 나올 때도 역시 굉장히 큰 폭의 베팅이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숏 베팅이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교통부 장관이 전국 전기차 인프라 수정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의 핵심 골자는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테슬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도 함께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 앞으로 전반적으로 유가 쪽에 베팅하던 쪽의 자금 흐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좀 추출해 보면 좋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죠. 자, 오피스 건설보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 화면은 이전에 글로벌 비트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건설과 함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6개 종목이 있겠습니다. 카메코의 경우에는 우라늄을 공급한다라는 점에서 원전주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있겠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종목이죠. 저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의 경우에는 전력과 냉각 솔루션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EOS 에너지 저장 쪽에서 그리고 오클로 잠시 후에 실적 발표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SMR 쪽에서 함께 부각을 받고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잠시 실적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클로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의 경우에는 재생 전력망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렇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팔란티어와 오라클입니다. 팔란티어는 2.29%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1.05% 조금 다른 표적을 짓게 됐는데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함께 2%가량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조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1.05%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세일즈포스라던가 서비스나우 같은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3에서 1%대 낙폭을 보여줬죠. 이는 지금 IB 쪽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업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함께 등에 업고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오라클을 언급을 하면서 오라클과 다른 소프트웨어 업종 종목군들의 표정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0.3% 하락으로 반응했고요. AMD의 경우에는 0.24% 하락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15%의 매출을 미국 행정부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인 조정폭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론이 4.09%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디램 수요에 대한 이야기의 언급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인텔은 3.6% 강세였는데요. 인텔은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가 중국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를 만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3.6% 강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눌림이 강했던 일라이릴리도 1.5% 강세였고요. 테슬라는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교통부의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2.8%
2.8% 강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특징주들 이슈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테슬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 이슈와 더불어서 영국에서 전력 공급 사업자 허가 신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ESS와 태양광 사업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2.85% 강세였고요. 주중 기준으로는 9.82% 강세 흐름을 최근 5거래일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4분기 매출 그리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망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매출과 EPS 전망치 모두 상향 조정이 됐고요. 총 마진율도 기존의 41에서 43%로 제시하던 부분이 43.5에서 45.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D램에 대한 가격 개선, HBM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 전부터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4.06%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강하게 띄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포드입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저가형 전기차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포드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 내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GM의 경우에도 중단했던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다만 주가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포드는 장 중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0.27% 약보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슈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서클 인터넷 그룹 그리고 코어위브가 실적 발표를 내놓는데요.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IPO 신성으로 떠오른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내용에 주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서클 인터넷 그룹은 6월 초에 상장을 해서 4거래일 만에 400%의 오름세를 기록했던 아주 경이로운 종목이기도 하죠. 서클이 2배 레버리지 ETF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매출은 6억 4천만 달러 그리고 EPS의 경우에는 29센트의 수익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의 간밤 주가는요. 1.35% 강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클 인터넷 그룹의 실적 발표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어위브 보실 텐데요. JP모건에서 목표가를 66달러에서 아주 큰 폭의 상향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135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픈 AI 계약이 5년 기간으로 장기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을 기반으로 살펴봤을 때 코어위브 장기 성장에 낙관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더했는데요. 코어위브의 간밤 주가는 7.9% 급등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내린 종목도 있습니다. C3AI인데요. 매출은 줄고 영업 적자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어닝콜에서 CEO의 건강상의 이유도 함께 언급이 되면서 CEO 교체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C3AI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 손실폭이 크게 발표가 되면서 25.58% 급락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실적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처항공 EBITDA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순손실 규모는 2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조정 EBITDA도 1억 2천만 달러, 현금성 자산은 17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3분기 조정 EBITDA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발표가 되면서 아처항공의 시간외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올림픽에 아처항공의 항공기가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소식들도 있기는 했는데요. 시간외 주가 한때 급락하는 모습에서 그래도 지금은 좀 낫네요. 0.73%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아처항공의 실적 체크하고 왔고요. 플러그 파워 앞서서 청정에너지 쪽에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숏배팅이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분기 매출이 1억 7천만 달러로 예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손실 증가폭이 컸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2센트가량 손실폭으로 나타났고요. 전기 분해기 매출이 그래도 늘었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플러그 파워는 주가 자체는 장중에 아주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실적일 겁니다. 자, 오클로 실적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켜볼 텐데요. 이 내용은 헤드라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로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현금성 자산이 6억 8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공모자금 조달 4억 4천만 달러, 순손실 규모는 지금 3천만 달러가량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클로의 2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이전에 SMR 쪽에서 입지를 이미 다지고 있던 기업이다라는 믿음이 강했는데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오클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수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여러 IB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일단 아쉬운 실적 발표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볼까라는 부분으로 시선을 옮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죠. 앞서서 전체 매크로 데이터 볼 때도 함께 보셨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오피스 건설보다도 데이터 센터 건설이 압도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력 수요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향후 5년간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존의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력 생산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봤던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 발표 IB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코멘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하는 관점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27달러에서 31달러까지 14.8%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는 이렇게 올려잡은 목표가도 30% 낮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뉴스케일 파워가 실제로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전반적인 타임라인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에 골드만삭스가 우려를 표한 겁니다. 자, 현금 보유로 단기 생존은 가능해 보이지만 이 기간이 최대 2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첫 고객의 계약 지연과 미확정 이슈가 뉴스케일 파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으로 루마니아를 모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로파워 프로젝트가 올해 말에서 원래 내년 초 안에는 수주가 이루어질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서 2027년 초까지 1년가량 지연된다라는 부분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더해서 간밤에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5억 달러를 공모하는 유상증자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지금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까지 이 기업을 버티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는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죠. 간밤 오클로의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현금성 자산, 뉴스케일 파워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주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뉴스케일 파워 이슈 들여다봤고요. 자, 간밤에 마이크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있으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존 가이던스 매출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모습, EPS와 매출 총 이익률 확인해 보시고요. 앞서서 저희 판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자, CEO 코멘트 주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 전반에 걸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번 가이던스 상향 조정의 강력한 근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가 살펴보니까요. AI,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가격 조정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AI와 고성능 컴퓨팅을 중심으로 수요가 끌어올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관세 인상으로 2025년 1분기에 브랜드들이 선적을 앞당겼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망의 재고가 감소한 영향도 물론 가격 인상의 하나의 주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RAM 가격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0.5%가량, 0에서 5%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하지만 HBM처럼 마진이 높은 쪽에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면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포인트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